노유진의 정치 카페.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보정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 방법이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 없이는 백년하청이다. 이 얘기는요,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죠. 얼마 전에 그 한겨레와 인터뷰로 화제가 됐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의 인터뷰 중에서 옛날 민정당 국회의원. 예, 그분입니다. 그분의 언급입니다. 이분이 집에 그 책이 뭐 2만 권인가 있다는 그분이거든요. 원래는 진보 인사인데. 예, 어쨌든 한국 정치가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하면서 이제 10% 문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는 9.5%,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표 의향층? 적극적인 투표층. 이쪽에서는 11.5%까지 나왔거든요. 네. 잘하면 우리 조성주 후보까지. 네. 조성주 후보까지. 12%를 받아가면 조성주가 국회에 들어갑니다. 20대 총선 정의당의 활약이 분열로 흔들리는 야당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약간 자뻑이다. 예, 오늘도 그 새를 못 참고 오프닝이 끝나기도 전에 튀어나오신 분은 바로 유시민 작가님이시고요. 덩달아 튀어나오신 우리 박원석 후보님이십니다. 네, 경기 수원정의 박원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 노란색 그 당 점퍼 입고 나오셨어요. 선거운동 하다 말고 왔습니다. 예, 한편으로 박원석, 이쪽에 4번 정의당 이렇게 네. 마크까지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는 지금 단일화 경선 중이라 오늘까지죠. 예. 도저히 창원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서 네. 또 땜빵 전문. 또 땜빵 전문 여의도에서 그나마 가까운 데 있는 제가 왔습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전체로서는 상당히 좀 암울한데. 예. 좀 이따 얘기 우리가 오늘 타임라인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예. 거의 이제 종말론적 상황으로 가고 있죠. 예. 네.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요. 아직도 그 유권자들의 그 반짝반짝한 투표 의향, 눈이 막 반짝반짝한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심드렁한 모습들이 많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려 다야구도인 측면도 있고 특히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그보다는 더 큰 정당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이. 이른바 이 막장 드라마 여기에 굉장히 분노해 있는데 이 분노가 결집이 돼야 되는데 결집되기에는 지금 야권이 좀 지리멸렬하고 또 야당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수원 정이죠, 그죠? 네, 거기 지금 그렇습니다. 5개 됐는데 수원이 가벌병정 무까지. 네. 정확히 어느 동네예요, 정이? 정이 이제 메탄 1, 2, 3, 4동 그리고 광교 1, 2동 원천동, 영통 1동입니다. 아. 원래 영통 2동과 망포동도 그 태장동도 수원 정선거구였는데 그게 무로 분할이 됐습니다. 영통 1, 2동을 분할한 거는 다소 좀 인위적인 분할이었죠. 원천 쪽만 빼면은 다 신도시들 아니에요? 메탄도 다 신도시죠. 메탄 3, 4동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1, 2동은 이제 구도시. 옛날에 개발. 원천이면 거기 원천 유원지 있던데 아닌가? 유원지인데. 그 원천 유원지가 지금의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상전벽해. 우리 그때 맨날 MT 글로 MT 가고 가던 그 있었는데. 원천 유원지가 지금 그 호수공원이에요? 원천 저수지가 광교 예. 호수공원 그리고 원천 저수지와 신대 저수지 두 개의 저수지가 이제 광교 호수공원의 호수입니다 지금. 거기 윤건능 있는 그쪽은 어디예요? 거기는 이제 수원이 아니죠. 수원이 거기는 이제 아닌가요? 화성이죠. 화성이구나. 거기는 그 거리상으로는 화성하고 얼마 안 얼마 됩니다. 되는데. 네. 지금 뭐 그 지역에는 뭐 새누리당에 누가 나와 있죠? 새누리당에는 이제 경기 부지사를 작년 9월까지 지냈던 박수영 씨가 이제 후보로 나와 있고요. 더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박강원 의원이 나와 맞다. 있고 박강원 의원. 국민의당 후보도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수원시 의회 의장을 예전에 지냈던 분이 나와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박원석 후보 있고. 예, 제가 나와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1등 먹는 거예요, 거기?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있다가요. 우리 이제 100분 토크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95회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는 고민입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어긋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부탁해. 나 집 바뀔 수 있네. 잘 부탁해. 검색자의 쇼의 침대. 침대의 고민. 딴지마켓에서 해결하세요. 한국인들아, 나에게 생활 정보를 모아주어! 이 목소리가 들리세요? 베타 서비스를 오픈한 대한민국 생활정보 플랫폼 판다트리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 생활 서비스, 중고 거래, 구인 구직, 부동산, 애완동물 분양의 법률까지 모두 모아주어! 비차니스트들을 위한 통합 생활정보 사이트 판다트리, 함께 만들어주세요. 판다트리로 검색해보세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타임라인 2016년 3월 28일. 이게 선거가 지금 2주일 반 16일 남았습니다. 오늘로. 예. 남은 상황에서 오늘 타임라인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20대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조금만 예측해보는, 네.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요구를 투표를 통해서 표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207석까지 새누리당 의석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 어제 오마이뉴스 네. 네. 기사였죠. 최소한 180석 이상은 될 거라는 게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예측이 이제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측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정말 파멸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당들이 뭘 해주기를 바라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유권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함께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요, 여야 원내가 지금 6개 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꼬마 민주당에 이제 누구야 그 탈당한 신기남 의원이 신기남 가셨고요. 의원이 글로 뿐만 갔죠. 아니라 이제 기동민주당이라는 그 선거 때 간간히 이렇게 네.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던 거기가 말하자면 5번이 됐어요. 기독교 정당인데 이윤석 의원,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전라북도인가요? 계시던 이 전남입니다. 전남인가요? 전남 무안 신안 이쪽에 아. 그분이 이제 컷오프가 되셨는데 탈당해서 그분은 이제 출마는 못합니다. 컷오프가 아니고 경선에서 졌습니다. 경선에 졌기 네. 때문에 출마는 못하는데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5번이 됐습니다. 당명이 이제 기억자여서 빠르기 때문에 그 민주당보다. 민주당 6번이 됐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두 당은 제외하고 빅4, 정의당까지 빅4. 조금 낯간지럽다. 아니 어느덧 그 의원 한 명인 당까지 2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빅4에 들어왔어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 4개 정당이 각각 어느 정도의 의석을 목표로 선포하고 있는지 또 그 목표로 내세운 것과 달리 내심 사실상의 목표는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보고 네. 가려고 합니다. 네. 진 교수 그 뉴스에서 보셨죠? 몇 석이 공식적인 목표인지. 예, 새누리는 이제 160석 얘기하고 있고요. 더민주는 130석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20석 얘기하다 지금 40석으로 늘렸어요. 네. 네.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 20석을 얘기를 했는데 쭉 원내 쭉 얘기를 교섭단체. 하고 있죠. 네. 근데 상황이 어려워진데도 아직 이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60, 130, 40, 20 이걸 다 합치면 350이에요. 350. 그러니까 이제 50개 정도는 이렇게 중복돼 있죠. 이게 이 50이라는 숫자가 넘치는 거 4당의 목표를 다 합치면 350 정도 된다는 게 경합 지역들이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한 생각하니까 100여 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합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건데요. 다른 당들은 다 이제 목표 의석이 공식 목표 의석이 실제 목표 의석보다 많고요. 새누리당은 적은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이 사실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고 이전의 총선에서도 막판에 이런 엄살 작전을 폈었죠. 160석이 엄살이래. 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60석도 아니고 정확히는 150석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디서는 160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180석을 목표로 한다고 선거 초반에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일려다야 구도에서 내심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 더하기 무소속이지만 당선되면 새누리 다시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포함해서 네, 일종의 비박연대죠. 비박. 180개가 사실상의 목표고요. 다만 교만해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현행 의석 이제 공천 전에 탈당자 나오기 전에 의석이 약 160석 정도니까 네. 그 정도 목표로 하는 거고요. 더민주는 겉으로는 130석 내세우는데 실제로는 110석이 안 될 겁니다. 107석 지난번에 관훈 토론 나가서 그 얘기를 네. 했었죠. 107석. 107석의 대표직을 걸겠다. 사실상은 110석 정도 되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걸로 파악되고요.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만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실상의 목표고 정의당은 10개만 됐으면 그나마 네. 정의당의 목표를 갑자기 낮추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사실상의 목표를 합쳐보면 더민주 110, 국민의당 20 이런 130이죠. 네. 정의당 10 한 140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3당이 사실상의 목표를 달성하면 새누리 더하기 친새누리 무소속이 160개가 되는 거예요. 이 160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동 달성된다고 봐야죠. 봐야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선거 기간 동안 팅자팅자 놀아도. 그러면 아주 그냥 막 세상이 엎어져도 160개는 되고 웬만하면 180개 이상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 207석까지 가고요. 네, 200석 이상까지도 이제 그게 개헌선이죠. 근데 되게 선거에서는 이제 주요 변수를 3개로 봐요. 인물, 이슈, 구도. 그렇죠. 그죠? 이 3개로 봐요. 그 중에도 이제 가장 압도적인 건 구도가 한 70%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도로 보면 구도가 1번, 네. 이슈가 그다음, 인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구도가 70%를 움직이고 이슈가 20%를 움직이고 인물이 10% 정도를 움직인다고 보면 대충 그냥 주먹국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인물 면에서 어떤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글쎄요, 뭐 다 거기서 거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뭐 최악은 일단 새누리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자기 퇴임 후 관리를 위해 가지고 진실한 사람들 마구 박다가 사단이 났거든요. 뭐 더민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김종인 표 새로 영입된 사람들이 기존의 그 더민주의 그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이상한 분들이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고, 막 국민의당은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뭐 얘기할 게 없고 별로. 국민의당은 인물이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좀 많이 형편없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인물, 그러니까 새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새 정치에 어울리는 인물들 영입이 거의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들 대부분이 과거에 이제 다른 당에서 정치를 했거나 혹은 하고 싶어 하다가 잘 안 된 분들 혹은 과거에 다른 정당에서 공천을 못 지방, 받거나. 네, 공천을 못 받거나 떨어진 분들 혹은 지방의원 정도를 지낸 분들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인물 정치 경쟁력 면에서 기존에 이제 그 더민주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당인데 더민주보다 수도권 인물 경쟁력이 훨씬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자 인물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나온 국민의당 후보들 중에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있어요. 안철수 김영환. 대표 계시고 김영환, 안산의 있어요. 김영환, 그 사람 옛날에 그 더민주에 인천의 있던 사람 문병호, 아니에요? 최원식. 인천의 문병호, 최원식. 그러니까 그 정도지. 그다음에 노원병의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그런 정도. 지금 저 새 인물이 없죠. 네. 그 사람들 빼고. 네. 그 그러니까 이제 기존 더불어민주당 인물들이죠. 예, 그 사람들 빼고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민주는 영입을 좀 했어요. 사실은 김병관 웹젠 의장 같은 경우 분당갑 이제 험지에 이른바 나갔고 그 영입한 인사들이 비례로 좀 일부가 갔고 사실 다수는
지역구에 지금 출마를 해 있죠. 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표창원 박사가 용인정 새로 신설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고 워낙 이제 뭐 인지도가 높고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박빙 상태예요. 오늘 나온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좀 지는 걸로 나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더민주가 인물 영입은 좀 성공시킨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지역구에는. 새누리는 뭐 그냥 친박이 반 이상 됐다고 그러고 현역 중심으로 대부분 갔고요. 네. 일부 비박을 밀어낸 지역에 사고가 있었지만 대체로 보면 뭐 몇 군데 세 군데 빼고는 뭐 봉합이 된 거죠. 네, 봉합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물 면에서는 야당에서는 더민주가 약간 우위가 있고. 약간은 우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새 인물로 다른 정당들을 눌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물이 큰 틀에서 보면 그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연고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어떤 정책 능력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승부를 좀 바꿀 수 있는 지역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물이 주도하는 선거는 아닌 것 같다 이번이. 그런 거죠. 그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로 보면 현역 의원들 탈락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 선거로만 본다면 크게 어떤 인물이 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요. 자, 그럼 이 변수는 그냥 제낍시다. 예, 인물 변수는 그냥 몇 석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각 당에 많이 잡아도 10석 이내의 정도의 변화를 초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슈가 중요한데 지금 각 당이 어떤 이슈를 내세우고 있죠? 일단 뭐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의 국정 난맥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 발목 잡기다. 그래서 이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이슈거든요. 국무회의 석상에서 매번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내걸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포커싱을 거기다 네, 했죠. 경제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경제 선대위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뭐 정의당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뭐 다르기도 하고요. 양당 정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정당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제 문제는 정당이다.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 얘기가 또 나아가서 문제는 정치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그냥 정치가 아니고 문제는 정당이다. 그래서 대한정당으로서 정의당을 키워주고 힘을 주시라. 이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 양성론? 네. 육성론이죠. 대한정치 육성론. 대한정치 육성론 또는 뭐 전에는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이 뭐 삼겹살 불판이 50년 됐다부터 해서 그놈이 그놈이다. 여하튼 물갈이론이었었죠. 예, 그 보수 정치 심판론 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나머지 당 전체를 한 묶음으로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굳이 묶어서 얘기하자면 진보 정당 육성론으로 네.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의 파괴력으로 보면 이거는 여당이 약간 불리하죠.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그러니까 일단 경제가 워낙 안 들어가고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일단 그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권 심판론 포괄적으로 더 우세하죠. 네, 더 우세합니다. 우세하죠. 네. 한 45대 한 30, 한 5 비율로 정도, 한 10% 정도. 차이 네. 납니다. 경제실정 심판론도 이건 위력이 좀 있는 거라고 봐야죠. 원래는. 네, 네. 네. 지금 워낙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네. 특히 작년도에 달러 표시 1인당 GDP가 $1,000 정도 후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7,000불 물론 이제 조금 환율 넘게 효과가 나왔는데.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민이 가난해진 거죠. 그렇죠. 네. 성장률 2.6%에 그쳤고요. 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약 50조 원 넘게 난 걸로 네, 지금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서 청년 실업률 13% 13% 육박합니다. 12.9%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슈 면에서 보면 야당이 유리해요. 전반적으로. 그 이슈가 좀 좌우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이게 논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계속 안보 그 북한 위협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씨가 아직 안 맥히는 상황이에요. 북풍. 네, 그 뭐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못 주고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네. 학습 효과가 워낙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권의 무기가 되었던 북풍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 네. 그 청와대에서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성적표가 아주 나쁜데
인물 면에서 압도하지 못하고 있고 여당이 네. 이슈 면에서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야당이 이겨야 맞는 선거라.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실 그 지지율도 그 야권 지지율 합쳐놓은 게 거의 오차범위 벗어나는 차이로 좀 저쪽 지지율을 앞서거든요. 한 50대 35 정도로 예,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단합만 하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구도가 특별히 여권에 유리하지 않다면 야당이 이기는 선거로 봐야 돼요. 근데 선거의 저희 70%를 좌우한다고 우리가 보는 구도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당에 유리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전국 253개 선거구 전체를 보면 어떤가요? 지금 뭐 수도권에 한 105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170군데 이상이 이제 일려다야 그러니까 253개 선거구 중에서 네. 수도권이 122개인데 그 중에 105곳 122개 중에 105곳이 둘 이상의 야당 후보가, 야당 있는, 후보가 거죠. 있는 거죠. 예. 야 거의 90%네요. 뭐.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178곳이 일려다야. 그 이제 경상도 쪽이 야당 후보가 워낙 그 69개, 68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에 야당 후보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영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거의 다 90% 일려다야 이상 구도고 일려다야구더라고 봐야죠. 일려다야라고 할 때 야라는 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세 당이 후보를 다 낸 선거구가 몇 개나 되죠? 43개. 현재, 오늘 현재. 예, 오늘 현재. 43개니까. 네. 그리고 수도권이 24곳에 이제 세 당의 후보가 다 나와, 다 나와 있는 거죠. 아 수도권에 24곳. 자, 이 구도 면에서 이 정도면 뭐 거의 전국적인 일려다야 구도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여당 하나에 야당 여럿. 이제 이 구도가 압도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슈에서 여당이 밀리고 인물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데도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새누리가 160원 기본이고 180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20보다 클 수도 있다. 그죠? 그렇죠. 180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서 마음대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숫자고 거기서 200석이 되면 알파가 20개 이상 되면 개헌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모든 국가 권력을 다 새누리가 완전 장악하는 어떤 견제 장치도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절망적인 선거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 후보로 뛰고 있는 박원석 의원은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저는 아직 시간이 16일 남았다는 데서 일단 우리가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좀 일찍이 범야권 전략협의체라는 형태로 야권이 협력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공동 모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 제안을 했었는데 작년 가을에 이미 했죠. 네. 심상정 대표가. 그리고 뭐 올 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원칙적인 만나서. 합의를 이뤘습니다만 그 뒤로 거의 논의가 진전이 안 됐고요. 이게 이제 선거 임박해서 야권 연대 방안을 비공식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별로 생산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역별로 인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인천은 정의당하고 더민주 사이에서는 완전 네. 연대가 됐죠. 국민의당도 원래 테이블에는 처음에 같이 앉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의 요구 사항이 좀 터무니없는. 전략적 양보 지역을 두 군데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안 맞다 보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을 했고 결국 인천 남구 을에서 정의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고 두 군데 경선을 했습니다. 연수하고 부평하고 세 군데. 네, 중동홍진. 중동홍진하고 그래서 한 군데 이제 정의당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됐고 조택상 후보인가요? 중동홍진에 네. 전 그 동구청장을 지냈던 조택상 후보가 됐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이제 더민주 후보가 경선을 통한 단일 후보가 돼서 인천은 전 지역에서 정의당과 더민주당 사이에는 이제 야권 연대가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더민주 상황. 11곳, 정의당 두 2곳. 그렇게. 어디 어디죠? 그러니까 중동홍 남구을하고 남구을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 윤상현 지역. 그 윤상현 지역입니다. 지역이죠? 네. 그럼 무소속 출마했나?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아, 네.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했나요? 했습니다. 했죠. 아, 여성 여성 우선 지역으로 아, 해서 맞아요. 여성 후보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홍진에 이제 정의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 구도가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정치 카페 타임라인에서 제 기억에 78회 방송인가에 웃기는 정치의 무서운 결말이라고 해서 그게 11월 중순에 방송했던 거예요.
그때가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대를 요구를 하면서 탈당을 한 해 만에 그 당시 새정치연합이 분열되기 직전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가 예측하기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게 되면 그래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야권의 종말론적 상황을 초래할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다 여기서 76회 방송이구나 11월 중순에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측했던 게 180석 플러스 알파를 새누리당이 얻는 선거 구도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야권 연대는 거의 불가능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진짜 웃기는 정치의 무서운 결말이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웃기다가 지금 무서워진 거죠. 네. 네, 와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아무 변수가 없냐. 변수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하나. 어떤 변수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유권자들이요. 유권자들의 선택. 예. 그러니까 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 인물 이슈라는 이 유권자 개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당들이 선택하는 이 흐름은 야권의 완패 또는 야권의 거의 전멸 특히 수도권에서 122곳 중에 약 80대 40으로 새누리당이 이기게 되면 다른 모든 지역이 이제 호남에서 한 석도 여당이 못하고 충청권 강원에서 반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영남에서 전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서너 개 놓친다고 하더라도 30개 정도의 호남에 비해서 그 의석을 더 가지고 선거를 하게 돼요. 수도권에서 40개를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럼 이게 70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야 간에. 70개 차이가 벌어질 경우에 이것이 185대 115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70개 차이면. 근데 이거보다 더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180 더하기 알파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매일경제신문하고 MBN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몇 군데 조사한 게 발표가 됐어요. 3월 23일에서 26일 사이에 한 건데 진 교수 이거 소개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떤 결과 나왔는지. 예, 그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32%, 이준석 29.5%, 그러니까 2.5% 차이입니다. 예, 더민주 황창화 후보가 한 12% 정도. 더민주가 12% 예, 정도 그리고 나오고 정의당 주기준 후보가 한 4%. 예, 4% 정도 3.5%. 나오고. 예. 세종시에서는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28.8%고요.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가 32.7%로 밀리네요. 예,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는 거로 나와요. 여기 또 국민의당이 누가 나가 있나요? 더민주가 나가 있죠. 예, 더민주의 문흥수 후보가 한 7% 조금 넘는 걸로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성동을인데요. 여기는 새누리당의 지상욱 후보가 42.8%로 그냥 압도합니다. 국민의당 정준호 후보가 16.9%. 정호준 후보. 정호준 정대철 씨 아들이죠. 이번에. 네. 예. 더민주 후보도 비슷해요. 더민주 정호준 후보도 좀 후보하고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서대문을 정두원하고 동작을의 나경원은 그냥 압도적 우세입니다. 예, 비교가 불가능할 비교가 정도로 불가능할 압도적 정도로. 우세입니다. 여기 이 중구 성동을만큼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잖아요. 5군데에서 야당이 확실히 이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안철수 씨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준석을 앞서는 거 정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이제 워낙 선거구가 많아가지고 경기도를 60개. 예로 들기보다는 서울을 제가 보니까는요. 서울에서는 야당이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 지표상 보이는 곳은 마포 갑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포을은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되고 지금 손혜원 후보를 공천한 이후에 아직 여론조사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마포 갑은 안대희라는 거물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일야 다여예요. 다야다여예요. 예, 구도 다야다여 때문에요. 구도 때문에. 그 강승규 전 후보가 의원이. 저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래서 거기 빼고는 지금 현재 구도로 그대로 간다면 거기 빼고는 서울 어느 곳도 이 야당이 확실하게 압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게 선거 구도의 위력인데 마포갑 거기가 그렇게 된 이유가 여당 후보가 둘이에요. 그렇죠. 강성규 전 의원하고 안대희 전 대법관하고. 강승규 후보도 한 16, 7%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니까 노웅래 후보가 한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거고 일부 다른 지역도 이제 더민주 후보가 좀 앞서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밀리는 데는 형편없이 밀리고 야당이 나머지는 다 경합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초경합. 그래서 초경합을 반타작하면
서울이 48개인데 초경합을 반타작해도 1대2 비율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 18대 32 이 정도, 16대 32 이 정도로. 경기도도 다르지 않아요.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 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권연대 얘기를 아까 꺼낸 김에 지금 우리 이제 유 대표께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물론 이제 더민주에서 떨어져 나간 이제 국민의당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더민주로서는 이 숙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의당과 야권연대 논의 과정을 보면 제1야당다운 이번 총선을 승리하겠다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지금껏 못 봤다. 그러니까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와서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할 텐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이른바 이제 차악을 선택해달라.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라는 거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인질로 잡고 유권자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 우리를 선택해달라. 더민주를 찍어라. 이게 네. 더민주의 전략이에요. 이 논리만 남은 것 같아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 논의를 총선을 앞두고서 야권연대를 제안할 때 정의당이 제안했던 그런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정의당 후보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는데 그 유권자의 선택도 이제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나쁜 놈 이겨야 되니까 좀 덜 나쁜 놈 찍어주자 이런 선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덜 나쁜 놈도 아니고 나쁜 놈 무서우니까 좀 이상한 놈 찍어주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일종의 그런 거죠. 자, 선거 구도가 이렇게 되게 된 게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이 일여다야의 선거 구도를 만든 총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일여다야 구도를 만든 총책임 저는 더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제1야당으로서의 저는 정치력 부족, 리더십 부족, 그리고 당내 어떻게 보면은 이견과 당내의 다른 주장을 다루는 실력의 부족, 그게 원인 아닌가요? 아니 그 당은 뭐 자체 민주주의를 못 해갖고 군주를 영입하는 당인데 그것까지 책임지라 할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은 그거 있잖아 나라에서 잘못되면 일단은 대통령 책임이 되는 거와 네.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의 책임이고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면은 뭐 나간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책임이 99%에 있다고 봐요.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갔는데 그래서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 정당인가? 영산강 전투만 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잘해 호남 자민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다른 유의 정치 세력화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많이 투영돼서 그 당내에서 그 정치적 목적 실현이 마땅치 않다고 보니까 나가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야권에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야권에만 파괴적인 게 아니라 거죠. 자기 목표도 달성 못 하잖아. 지금 안철수 의원이 노원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정치 재개가 쉽지 않겠죠. 네. 은퇴해야죠 뭐. 은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은퇴하겠죠. 국민들이 은퇴시키겠죠. 국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네. 낙선하면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소망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현실 정치라는 게 자기가 목표하고 의도하는 거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자기의 정치적 행위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 가능한 어떤 결과로 나타날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자기가 느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는 정치 행위가 국가의 사회의 선거의 야권에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타낼지가 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조금의 책임의식도 안 느끼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뭐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전혀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보면 가치관이 다른 거죠. 네. 플랜 A, B가 있었단 말이죠. 플랜 A는 뭐였냐면 야권 종말론이에요. 한상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지더라도 아주 화끈하게 지자. 그런 다음에 야권을 재편하자라는 거고 거기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석권하고 수도권에서 폭망해가지고 더민주에게 참패 책임을 넘기고 그다음 수도권에서 반반만 해도 자기들이 제1야당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플랜 A였는데 그게 물 건너갔잖아요. 근데 이제 플랜 B가 남은 건 뭐냐면은 원내 교섭단체라도 만들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당의 대권 후보가 된다면 대선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당 대 당이지만 인물 대 인물의 그 지지도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한때 좀 앞선 적도 있었거든. 문재인 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용해서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명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양보해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가서 양보하라 하면 되지. 왜 당을 쪼개가지고 인려다야구를 만들고 지랄이야 정말.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거밖에 없어. 이 사람의 수로서는. 근데 지금 이제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들은 사실은 저 당내에서도 할수 얼마든지 있지. 실현할 수 있는 내지는 도전할 수 있는 목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당을 만들고 누구나 사실은 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그 자유는 누구에게나 그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뚜렷한 대의와 명분과 그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하지. 네. 근데 국민의당에 지금 어떤 대의 명분 비전이 있는지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당을 전혀 다른 종류의 정당으로 보는지 저는 정의당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진 않아. 좀 아니, 다르지. 그러니까 새 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공천 결과를 보세요. 새 정치라고 했는데 그 새 정치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정의당이거든요. 그래, 정의당밖에 정의당이 없어. 이미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뭘 새 정치를 하겠다 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게 기껏해야 뭐 칼 가져와라면서 들어놓고 자. 그다음에 도끼 갖고 오고 뭐 이런 이게 이런 장면을 몇십 년 만에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정치도 이런 구정치가 이런 없지. 구정치는 진짜. 자, 이제 잠깐 중간에 뭐 새정치 진짜 하는 데는 정의당뿐이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니까 그런 실제로 정의당의 그렇잖아요. 잡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아니 우리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노력하고 기본이야. 있다는 노력하고 기본이고 있다는 거지. 정상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야권 연대가 안 된 거요. 지금도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19대 총선 때 야권 연대했지만 졌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야권 연대에서 두 당이 140석을 했어요. 근데 난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보거든. 그때 야권 연대를 안 했으면 그때 야당이 100석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은 게 그거였고 국민들로서는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이번 경우에 사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냥 갔고 안철수 씨가 당을 안 나와서 당을 만드는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범야권 전략협의체가 작년 연말에 이미 만들어져서 구도가 훨씬 단순한 원샷 구도가 경선을 됐겠죠. 하든 네. 아니면 뭐 공천권을 다 그 전략협의체에 이양해서 거기서 안심번호 경선을 시켜서 뭐 경쟁력으로 경선을 하든 뭘 해서 여야 단일 구도가 됐을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인물에서 안 뒤지고 영입도 더 잘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슈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선거는 이제 과반수 득표를 바라볼 수 있는 선거예요. 지난번 19대보다 10석 20석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선거였는데 지금 안철수 씨가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저 더민주에서는 국민의당을 죽여 없애야 되니까 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계속 탈당이 이어지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가 자리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욕먹는 것 때문에 얼굴이 따가우니까 결국은 물러나면서 김종인이라는 좀 이상한 선무당을 영입을 해버렸고 그리고 김종인 씨는 들어와서 오로지 영산강 전투에서 저 국민의당 말살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의당하고는 연대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선거 시작되면 이제 힘센 놈한테 몰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뭉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안철수 씨 자신의 선택이 일파만파 나비 효과처럼 연쇄 반응을 초래해서 이 상황에 온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지금 얘기해야 될 시점이잖아. 근데 뭐 잘났다고 지금도 계속 떠들면서 남용만 하고 다니냐고. 나는 사실 내가 노원병 유권자면 낙선운동 할 것 같아 이 동네에서. 내가 정의당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면 낙선운동 할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뭔가 그 살다 보면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잡는 그런 유형이 있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 가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 전 과정을 지나온 과정을 이제 스스로 합리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저는 그런 후자의 유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이 뭐 대권 이런 개인의 정치적 목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분명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득표력을 보여줘야 돼요. 호남에서만 뭐 의석을 얻는다 그래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28개 다 먹으면 뭐 하게. 네. 근데 지금 보면 본인의 당선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수도권에서는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안철수 의원 빼고는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국민의당 후보가.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벗어나면 안철수 씨 말고는 당선권에 근접해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본인이 크게 어쨌든 동기부여가 됐든 본인의 어떤 대권이라는 그런 정치적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멀어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게 전체가 다 꼬인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정의당의 법야권 전략협의체 제안도 그런 기회였고 그렇죠. 또 뭐 좀 늦긴 했습니다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통합이 아니면 연대라도 하죠. 근데 다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중앙당에 연대하면 징계한대. 중앙당에 허락 없이 연대하면은 뭐 징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형사고소까지 하겠다 업무방해로 살벌하네. 이렇게 자당 후보들한테 엄포를 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뭐 뭐랄까요 새 정치네. 굉장히 졸렬한 상황 진짜 아닙니까? 새로운 거죠. 이런 상황이 상황 전에 본 우리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적 없는 정치잖아 이게. 상황이 굉장히 옹색하고 졸렬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선거 1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이 스스로 이 선택을 하겠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이전에 정당들이 좀 올바른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야권의 모든 정당들에게 사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안철수 씨 보고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어요. 그렇죠. 이게 내 관심은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진 교수가 소개했던 매일경제신문, MBN 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있잖아요. 이걸 잘 뜯어봐야 돼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번 선거 하나만 하도 투표장에 갈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여론조사는 해석이 중요한데 제가 이 아까 진 교수가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노원병하고 세종시 두 군데만 좀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이 조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냐 하면 샘플 수가 얼마나 많냐 이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조사 방식이 어떠냐. 그러니까 휴대폰 조사를 했냐. 아니면 유선으로 했냐. 유선은 이제 집 전화를 했냐. 그다음에 집 전화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골라서 했냐, 무작위로 걸어서 했냐. 이게 따라서 다 달라요. 조사 기법에 따라서 또 달라요. 조사 기법에 따라서 이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몇 시에 어느 요일에 조사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응답률이 얼마나 되는 조사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유권자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극히 일부를 드러내서 전체를 추측해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경향성만 보는 거죠. 그래서 노원병을 보면 이 조사를 언제 한 거냐면 3월 23일에서 26일 사이 낮에 했어요. 낮에. 이 평일이잖아요. 평일 낮에 그 집 전화로 했어요. 노년층이 주로 받는 거죠. ARS로요. 그러면 평일 낮 시간에 집에서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른바 바이어스 편차가 있는 거예요. 모집단인 유권자 집단하고. 그래서 이게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거는 지금 추측하기 좀 어려운데요. 대개 이런 경우가 자영업자, 고령층, 그다음에 전업주부에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노원병을 예를 들면 안철수 씨의 주 지지 기반이 지금 어디지? 만약 이게 직장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집 전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조사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호남 지역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지지층이 전통적 야권 지지층 쪽에서 고령층이었다면 노년층이에요. 실제로 이 32% 나온 이 조사도 과대평가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원병은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해서 오차범위 안에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지만 현저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거나 또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노원병은 투표해봐야 안다는 결론이에요. 네. 거기다가 더민주 후보인 황창하 후보가 소위 친노 후보인데 이 사람은 자기 무슨 SNS 계정에다가 친노 운동권이라고 선언했죠. 자기 친노 운동권이라고 써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한명숙 총리 비서관 수석 비서관이었고 이해찬 총리 비서관이고 운동권 출신이라고 써놓고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13% 내외밖에 지금 안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노원병 선거는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선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안철수 씨가 지금까지처럼 정치하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낙선시키는 쪽이 야권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훨씬 낫지 않나. 차라리 낫다. 차라리. 뭐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사람이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여기 찍기 싫으면 1번은 우리는 찍는 건 안 권하니까 4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저 3번은 이제 안철수 씨고 2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씨는 이 일려다야의 선거 구도를 만들어서 이슈와 인물에서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여당이 개헌선까지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이 전체 책임의 핵심을 맡아야 될 게 안철수 의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 이 책임을 유권자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열받았으나. 노원 가서 낙선운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세종시를 보면 이 새누리당의 박종준 후보는 경찰 출신이에요. 예. 대통령 경호실 차장 출신이에요. 진박 네, 후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이해찬 후보는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세종시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처음에. 지난번에 20일 전에 이사 가가지고 충남 맹주였던 심대평시를 이긴 사람이고. 거의 득표율이 60% 가까웠어요. 예, 세종시 의회 15명 중에 13명인가 중에 7명을 지금 더민주 지방의원을 당선시킨 사람이고 세종시장이 지방선거 때 다 네, 여기서 당선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28.8대 32.7로 뒤진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3월 23일에서 26일 사이 낮 시간에 집 전화로 했는데 여기는 원래 영기 쪽에 살던 그런 원주민들 위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쪽은 80%가 집 전화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주해 온. 네. 그래서 이 선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어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언제 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선거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선거 구도가 너무나 불리하다는 거예요. 야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여당의 압승 이것이 실제 여론과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염두에 그래서 둬야 보통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유선전화 여론조사 경우에 특히 이렇게 표본수가 작은 500개.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들에게 플러스 5% 정도가 더 있다. 이렇게 또는 이제 10%. 과거 5에서 사례를 10% 보면. 정도가 더 있다고 내심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지표는 어쨌든 이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여론조사를 읽을 때 지금 말씀하셨더니 그런 점들이 좀 감안이 돼야지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가 선거의 판세를 막판에 가서는 막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어느 쪽으로 쏠린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그리고 이게 그런 어디에 겁니다.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이 우선 중요하고요.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첫 번째는 투표를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여론조사로 뽑을 것 같으면 뭐하러 투표를 해요. 다 여론조사로 맞습니다. 뽑지. 네. 실제 투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쟁 때 법영이 점령하고 깃발 꽂아야 그게 자기 땅 되는 것처럼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투표를 찍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 전망과 상관없이 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에는 뭐가 반영이 안 돼 있냐 하면 각 후보 또는 각 정당 지지층의 정치적 의사의 강약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강도. 예.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투표하고 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후보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후보에 비해서 실제 투표 결과에서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할 수가 가능성이 있어요. 높죠. 근데 최근에 이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최근 데이터 한 두어 개를 보니까 일단 새누리당 지지층의 투표 의사가 좀 약해요. 약해진 거죠. 예, 약해졌어요. 내부의 막장 공천 문제를 네. 보면서 제일 센 게 정의당 지지층은 꼭 90% 투표하겠다가 이상. 90%야. 더민주 지지층은 그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2등이고요. 국민의당이 그 다음으로 낮고 새누리당이 제일 낮게 나타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도 그렇죠. 선거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사실 이 지지자들의 이른바 이제 결집도 내지는 지지자들의 그런 그 투표 의지 이게 과거에는 여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죠.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년층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의 이른바 이제 진박 막장 공천 이게 우리 보수층 내지는 노년층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 같은 데서도 과거 같으면 당연히 새누리당을 지지할 분들이 예를 들면 저를 찾아온다든가 더민주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제가 또 수원 사람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당신을 지지하겠다 이번에 차라리 1번 찍느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그 1번 표를 뺏어 오시네. 아, 예. 저는 1번 표를 뺏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 여전히 저는 야권에게 그 지금 우리가 뭐 구도상으로 봤을 때 그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기회들이 남아있다. 선거 아직 16일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좀 해석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각 선거구별 후보 지지도 말고 전국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한참 막장 공천 때문에 시끄러울 때 새누리당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네. 오히려 근데 올라갔습니다. 42%까지 네네. 갔는데 42%로 상승한 걸 주도한 게 TK 지역의 그렇죠. 결집도 증가했다고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와서 한 4점 몇 프로 막 떨어진 걸로 알아요. 3% 네. 4%.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에 이게 팍 떨어졌는데 유승민 막장 공천 그 여파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참 막장 공천이 벌어질 때 마지막 남은 경선 지역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TK 지역에. 전화 응답률이 15%가 넘었대요.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해야지만 계속 질문이 그렇죠. 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전화를 대기했고 새누리당 지지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70%까지 당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국 지지율을 견인했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건 사실 지지율 하락이 아니고 그때 그게 없어지는 착시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전국 지지율이 36, 37, 38 그러니까 40 무너졌다 얘기하는데 원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최악 상황에서는 35 플러스 알파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 보실 때 지역별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시하지 마세요. 1000샘플의 전국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보기에는 그거는 표본 오차가요. 너무 7% 심하지. 8% 돼요. 그러니까 샘플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역 데이터는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전국 평균 데이터 흐름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은 40 넘어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 정당 득표율도 40%를 넘긴 좀 어렵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좌절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좀 오르고 내리고는 의석수하고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거기는 의석수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비례대표 1개, 2개 그 차이인 거지. 왜냐하면 경북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야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1개밖에 없거든 지금. 그렇죠. 김부겸. 대구밖에 없죠. 예, 대구 수성갑에 김부겸 의원 하나밖에 없어요. 부산 경남도 울산도 가능성이 있는 데가 10군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부울경 TK 지역 이런 쪽의 지지율 등락은 실제 선거 결과와는 거의 무관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 점 보시면서 너무 좌절감에 빠지시지 말라고 제가 제가 재밌는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새누리당과 1대1이 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경북 경산시에 최경환 지역에 최경환 지역에 우리 배윤주 후보가 배윤주 여성 후보가 네, 저는 30% 넘게 득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거기. 예. 1대1 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 진박 중에 원조 진박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 이 최경환과 1대1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경북 경산의 배윤주 후보 여러분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그 평화통일가정당이라고 통일교에서 그 18대 총선 때 전국의 후보를 다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선거 비용을 다 환급받은 후보가 한 명 있었어요. 어느 지역구였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예. 후보가 아무도 없고 새누리당하고 1대1. 새누리당하고 1대1 되니까 30%를 받았다니까. 저는 우리 배윤주 후보가 30% 넘을 걸로 확신합니다. 정당 득표는 그 평화통일가정당이 2%가 안 돼서 결국 해산이 됐는데 비례도 못 받고. 그런데 그 개별 후보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른바 진박 간별사 혹시 당선될지도 몰라. 비박들이 쫙. 비박연대에 같이 가담해서 당을 초월해서 비박연대에 그래서 가담하고. 진박 빼고 다 모여라. 이걸 저는 슬로건으로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빙고. 진박 빼고 다 모여라.
야당도 좋고 여당도 좋다. 진박 상관없다. 빼고 우리 다 안 모여라. 가린다. 진박 빼고 다 모여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저기 옛날에 그때는 이제 친박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친박들이 오히려 우리가 누구요? 18대 총선 때. 강기가 강기가 우회를 의원 막 지역구에 도와주고. 와서 이방원 낙선 운동을 했죠. 그래갖고 실제로 낙선시켰죠. 낙선시켰죠.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의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희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개인연금 등 가입하신 상품들이 관리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진 않나요? 저희 두 바보가 2016년부터 회원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부담 없이 재무상담 받아보세요. 사람 중심의 재무설계도 계속됩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두 바보를 찾아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사실 최근의 선거 상황에 대한 분석인데요. 선거는 구도가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1번을 안 찍어주고 야당을 많이 찍으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진보정당 하는 입장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 것은 반칙이었고 처음부터 구태 정치, 지금 보여준 건 구태 정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가 선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정치 행위의 결과가 이 박근혜 정권, 이 무도한 정권을 강화하고 연장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시작할 때 누구죠?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의 세력 확장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자기가 지금도 주장하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이 사람의 정치 행위의 결과는 새누리당의 엄청난 세력 확장으로 귀결될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안철수 씨에게 선거를 통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여기까지가 분석인데 혹시 뭐 다른 유권자들로서 슬로건을 이분들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상한 야권 필패론이 있었다고 봐요. 어차피 질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왜 당을 흔들어야 되냐면은 이 당 이대로 가가지고는 뭐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도 진다라고 섣불리 이제 돗자리 깔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19대 총선을 패배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대선을 패배로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대선에서 물론 패배한 건 사실인데 패배는 패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패배에 비하면 훨씬 덜한 패배. 훨씬 나아진 거고. 총선도 마찬가지였고. 총선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것들이 근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냐면 한상진 뭐 이런 애들이 그 네. 평가 주도했잖아요. 애가 아니고 이 어른이에요. 평가 자체가 상당히 개파적인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서 이게 퍼뜨려서 흔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안철수가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당은 만년 야당이다. 집권할 능력이 안 된다.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나온 심지어 거거든요. 어제는 야권 연대 안 하면 못 이긴다는 무능한 야당을 내가 심판하게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부터 그럼 거기서 자기가 이겨보라 유능해야 그래. 될 거 아니야. 자기부터 노원병에서 이겨보라 그래. 그리고 자기가 질까봐 지금 지원 조사도 못 가고 지금 노원에 묶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이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 의석을 얼마를 갖건 이게 존속 가능할까? 잠시는 뭐 존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이제 그 당내에 이제 대권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기존의 제1야당과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류의 정당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 그런 어떤 말하자면 비전, 목표, 이념 뭐 내지는 조직 기반 이런 걸 가진 정당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예. 더민주의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정당이지. 기껏해야 이제 호남 지역주의의
말하자면 기생하는. 기생하는 그런 지역주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농후하다. 근데 그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선거 결과는 아직 안 예단하기 나왔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이런 정당을 왜 만들었을까? 지금 이제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잘못된 선택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진단을 하셨지만은 저는 제가 아까 모두의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아우르는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진영 내의 책임 문제가 크지 않은가. 그 내에서 이견을 다루는 실력이 부족하고 또 결국 그래서 안철수와 김한길 두 분이 뛰쳐나가게 만들었는데 불러들인 선택이 김종인이고 이거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했던 여러 가지 지금 뭐 비례대표 공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기존의 민주개혁 정당의 정통성이나 정체성과는 어긋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야권 지지자들은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또 실망하고 실망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고 있죠. 이 전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총선 이후에 뭐 여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른바 야권 거기에는 뭐 저는 정의당도 포함된다고 그 문제는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할게요. 네, 전반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결과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야권에게 전망이 어두운 선거긴 한데 그래도 유권자들이 잘 선택하면 어느 정도라도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좀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의석을 최대한 짜부러뜨려도 현행 의석 밑으로 짜부러뜨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건 지금. 힘들죠. 네. 지금 탈당해가지고 140 몇 석으로 그러니까 찍어졌어요.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한대잖아요. 새누리당을 축소시킬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정계 개편하겠다고 지금. 자, 이제 그러면 총선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나올 거예요. 보름 후에 약 16일, 7일 후에 나올 텐데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것까지는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그럼 총선 후에 친박하고 비박 사이의 전쟁이 일단 봉합되어 있는데 선거 때까지 정호 의원이 이제 뭐 이런 당에는 다 복당할 생각 없다까지 얘기하고 사천 뭐 왕조시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다음에 정치 세력화까지 혹시라도 새누리당 보수당이 2개 이상 생길 가능성 이게 관심 사항이에요. 현행 선거제도화에서는 없죠. 왜냐하면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하나로 유지했을 때 먹을 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니 뭐 지역당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갖지 않은 한은 그렇죠. 옛날 자민련처럼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고요. 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 아주 볼만해질 거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권력은 이제가 막장 끝장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이제부터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계를 보여줬거든요. 진박 내세웠는데. 저는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선이 끝나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꽤 남았어요. 1년 반. 근데 그분의 스타일상 쉽게 복당 같은 거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권의 의석 지형이 아마 친박들이 다수가 되겠죠. 되겠죠. 김무성 대표가 대표직 아마 유지 못할 거고 다음 그거야 어차피 전대를 다음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전대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여당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예전처럼 완강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여러 가지 원심력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원심력이 다음 대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도적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다만 그게 이제 당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시끄러울 거예요. 우선 새누리당 이제 됐으니까 전당대회는 7월 달인데 그죠? 선거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원구성되고 나면 바로 전대인데 좀 조기 전대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건데 네. 이제 이번 공천 파동 뭐 등등의 싸움이 날 거예요. 뭐 어차피 당 대표 있으나 마나다 조기 전대하자. 조기에 총선 전대 준비 꾸려놓고 당 대표는 손 놔라. 그렇게 하고 친박 비박의 당권 경쟁이 또 한 번 터질 거예요 여기. 네, 그런데 이게 대권 경쟁하고 얽혀들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얻은 정보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쪽은 오세훈을 밀고 있어요. 지금 부쪽 올라갔더라고요. 네. 거기에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비박 쪽은 지금 김무성을 제외하면 후보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당선이 되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다음 대선 때까지는 유승민 의원은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내에서 비박을 최대한 약화시켜 놓은 조건에서 전당대회에 붙을 텐데 여기서 친박이 또 지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때. 그거 완전히 레임덕이고
그게 이제 구경거리로 올 거라고 보고요. 당장 뭐 복수의 정당으로 쪼개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더민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 교수가 요즘 이쪽 전문이잖아. 디스 전문. 글쎄요, 저는 뭐 김종인 체제는 글쎄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총선이 패배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좀 불투명하다고 국회의원도 봐요. 아니야 이 사람은 예. 이제. 근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저기 천정배하고 김한길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지 않을까 이쪽으로. 아까 국민의당 문제는 좀 더 이따 예. 얘기하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김종인 체제의 실패는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표의 부분적인 책임론이 같이 제기가 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불러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근데 문재인 씨가 뭐 괜히 불러들였나? 그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불구하고- 자꾸 자기 말들이나 얼굴들을 자주 바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때 이제 결정적인 게 박영선 의원까지 탈당하면 교섭단체가 바로 되니까 그렇게 됐었죠. 야당이 네. 혼돈속으로 완전 들어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김종인 씨를 영입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박영선 씨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나?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런 책임 거거든요. 아니죠? 앞이 안 보이거든요. 어. 왜냐? 일단은 김종인 체제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이게 지금 복귀가 불투명해진단 말이죠. 그럼 당이 이제 무주공산이 되잖아요. 그 누가 당 대표를 그러니까 하냐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또 저 사람들 또 들어올 거란 말이야. 천정배니 뭐 주승용이니 뭐 이제 뭐 박지원이니 뭐 이런 사람 또 들어오고 거기 또 이종걸이 있지 뭐 박영선이 있고 뭐 자, 이러면은 이 시나리오는 이거 국민의당하고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낙선하게 되면 당선되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된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석과 나머지 다 호남 의석뿐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당이 통째로 오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낙선했다. 그럼 이 사람 정계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나머지가 더민주하고 합치는 건 시간 문제, 절차의 문제 혹은 대우 문제라고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목포에서 박지원 씨는 선거 해봐야 안 돼요. 조상기 전직국장인가? 거기 하여튼 뭐 다 모였대잖아 지금. 네. 아 그렇게 단일화가 됐습니까? 후보 단일화는 안 됐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도 있고. 예. 새누리당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씨가 목포에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탈당한 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야권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근데 국민의당 간 거는 뭐야? 그래서 하여튼 막 주성용 뭐 다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이 난장을 죽이고 안철수 씨를 이용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생환해서 호남에서 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합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당대표에 누구를 내보내 가지고 상대방에서 또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또 친노 패권주의 후보라고 또 할 거라고. 다시 이 더민주가 새정치연합 시즌2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도돌이표죠. 한담해 정말 이게. 무한 반복이네. 무한반복. 끝나지 않는 거죠. 얘기. 네버엔딩 스토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요. 김종인 체제는 어차피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뭐. 김종인 체제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성과를 거둬도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예컨대 내가 더민주 당원이고 정치인이면 뭐 너 친노고 옛날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제 그동안에 국회의원도 해먹었고 장관도 해먹었으니 그만하고 이제 후진 양성하기 위해서 너가 좀 모양새 좋게 물러나줘. 이러면 물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 당을 위해서. 네. 근데 국보위 출신이 와가지고 너 운동권이니까 나가 이러면 승복이 돼요? 수복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근데 이분도 결국은 이분의 이제 권력이라는 게 뭐거든요. 뭐냐면 이거거든. 나 그만할래거든. 이제 선거 끝나면 근데 안 선거 먹혀. 끝나면 그게 안 맥힌다고. 그래 그만해 그렇게 그래, 되지. 그만해요. 어차피 김종인 하세요. 체제는 선거 끝나면 끝난다고 봐야 끝난다고 돼요. 봐야 되는 예, 거죠. 선거 결과가 좋을 리도 없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야권은 계속 혼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국민의당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제1야당으로 모이겠지만 이 당은 계속 혼돈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선을 어떻게 치러? 대선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철수가 또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당선되잖아요. 악착같이 나오지. 악착같이 나와가지고 아마 악착같이 또 버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하나는 판단을 잘한 것 같아. 얘 완전히 그 대선 후보로서 명함 못 내밀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좀 과도하게 거기 집착해서 문제지. 그 이준석 후보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뭐 정의당 주희준 후보를 당선시켜도 좋겠지만 안 되면 황창환 후보도 괜찮아. 하여튼 뭐 누구든 여하튼 딴 사람 당선시키라고요. 여기에. 그래야지 대선이라도 좀 제대로 치를 수가 있다. 저는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예상되는 결과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이 정도, 야권이 이 정도, 그리고 야권 내부에서 각 당이 어느 정도.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여야가 내부적으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상당 기간이 이게 이제 좀 이른바 재편 내지는 그 굉장히 무질서, 혼돈 이런 상황들이 좀 올 것 같고요. 야권의 재편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편이래야 찢어졌던 게 다시 붙는 건데 뭐 그 재편이야 그게. 그런 재편은 좀 의미가 없는 전 재편이라고 보고요. 그럼 무슨 그대로면은 그냥 무한 도돌이표. 네. 무슨 재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의당에서 제안했던 범야권 전략협의체가 그 단초를 저는 던진 원래 거였다고 대선까지 생각해요. 내다보고 아니 그럼요. 총선만이 아니고 대선까지 내다보고 단초를 마련하고 그걸 던지지 않은 거였는데 그리고 그거는 정치권과 정치권 밖에 이른바 뭐 시민사회 여기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새로운 논의를 좀 만들어가지 않으면 2017년 대선을 치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체로 동의하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근데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작년 가을에 이미 제안했는데 왜 안 됐냐 이렇게 본다면 남을 욕하기는 쉬운데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정의당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견인력이 없었던 거죠. 견인력이. 아니, 지가 무슨 실력이 좀 있어야 동네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라도 듣지. 지지율이 그 당시에 3% 작년 연말까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해야 먹히질 않지. 먹히질 않는 거야.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과 정치적으로 유능한 건 다른 두 거죠. 가지가 있었는데 더민주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내부가 시끄러워서. 그렇죠. 뭐 이런데 뭐 3% 가진 정당이 와가지고 뭐 이러자 저러자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된 거죠. 너 가만히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른 당들은 다 없어지거나 시끄럽거나 막 내부가 시끄럽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정의당은 지금 총선 끝나고 나면 6개월 안에 이게 형식적인 문제 같기도 한데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 당으로서는. 근데 정의당이 한 10석 이상 두 자릿수 의석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뭐 그거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그런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당명 개정을 위한 당원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네. 사자 통합할 때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네. 정의당이라는 당명은 다시 못 쓰는 거고 네. 다른 당명으로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네. 그 뭐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하기로 합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명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아요. 앞으로 당의 진로나 이런 거 원래 당명 논의를 하게 되면 그 거기에 포함된 이념 이 얘기가 당의 나오죠, 이제. 성격, 정체성, 비전 이게 다 포함된 논의를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논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범야권의 그런 2017년 대선을 앞둔 그런 비전까지도 그 논의의 일부에 포함이 돼서 정의당 내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토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명만 띄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당명도 채택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 부결시켜 버린다. 그러면 정의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꼼수지 그거는. 아니 그건 선택이죠. 선택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당명 논의 당명을 이런 거야. 변경을 하는데 실패해서 그냥 정의당으로 쉽게 말하면은 진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자라고 하다가도 그래도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좀 해먹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총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그 인지도를 쌓았는데 지금 지지도 10%에 육박했는데. 근데 이게 또 당명 바꿔가지고 또 바닥부터 또 다시 출발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많지. 네. 난 솔직히 저는 3인당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사회민주당. 보거든. 네, 사회민주당. 그거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당명이니까. 그게 이제 한참 될 뻔하다가 정의당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몇 표 차이로 부결이 됐잖아요. 그 뒤로 사실은 조금 시들해졌어요. 네. 시들해졌고 또 3인당이 있어요. 원외 3인당이. 네. 이번 총선에 창당 대회를 못 치러가지고 정당 명부 그 투표지에 이름은 안 올라오는데 사회민주당이라는 물론 총선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등록된 정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의당이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기만 하면 오겠다는 다 오는 분들이죠. 분들이야 전부 다. 여기가 3인당이라는 당명을 채택 안 한 거에 불만을 품고 지금 그런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들이기 네, 정의당에 때문에. 탈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 거의 대표적인 거기 대표가 여기 정의당 당원이었던 분이야. 김명기 씨라고 정의당 당원이었던 분이고 또 주대환 그 선생도 어떤 분들이 그렇죠. 감이 오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선 이후에 각 당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정의당이 뭐 좀 투자할 만한 당 아니에요? 그
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지난번에 원칙을 얘기했어요. 유권자들이 투표를 무조건 꼭 한다는 거. 그다음에 야권 후보를 찍는다는 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후보를 찍느냐 아니면은 1번 후보를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는 후보를 찍냐는 각자의 선택에 맡기고 서로 좀 존중하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비례표. 정당 투표는 어느 당에 해도 3%가 넘는 당에만 투표를 하면 사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3%가 안 되면 비례를 못 받으니까 3% 지지율만 있는 당에 표를 주면 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민주는 비례대표 몇 개 더 가지나 안 가지나 사실 뭐 그렇죠. 의미 별로 있어요? 네. 안 그래도 당이 오른쪽으로 자꾸 가 있는데 우리 정치가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러면 왼쪽이 너무 약해서 기우뚱거리는 게 문제니까 정당 지지표는 범야권의 대표 주자로 정의당을 찍어줘서 사표가 되는 게 한 표도 없어요. 그죠? 그 점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우리 방송 이제 총선 때까지 하기로 하고 하는 건데 시즌2를 더 이제 몇 번 만날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 총선 끝나면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즌3 그거는 뭐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그 점은 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정의당에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그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 최소한 번호 6번 6번째 명부에 있는 청년 대표 조성주까지라도 좀 당선되게 네. 12%를 받으면 조성주 우리 청년 후보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조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7번도 참 훌륭한 후보예요. 이현정 후보라고 완전히 그 녹색당을 해도 손색이 없는 분인데 진짜 훌륭한 환경운동가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너무 많이 달라 그러면 또 유권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쓰시면 좀 더 쓰시면 더 고맙고 그 전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정의당의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하셔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박원석 의원한테도 좀 응원 좀 보내주시고요. 네, 수원정입니다. 20, 30대 유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타임라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